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9월 24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황 코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매매할 관심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9월 24일 금요일날 상승했던 섹터를 보면은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세로닉스랑 LNF 상승하고, 그다음 오징어 게임 좀 강하죠.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1위라고 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강한데, 그 관련된 종목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또 2연상 가고, 그 다음에 쇼박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 후반에 이제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죠. 종전선언 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대북주인 신원희 대장으로 하면서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월요일날 기대할 섹터는 이제 대북주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을 좀 볼 겁니다. 2차 전지도 보면 좋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슈를 봤을 때 주말 동안 이슈가 나온 게 대북주 이슈가 또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 휴드 같은 게 좀 이게 이따가 볼 건데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은 이제 좀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슈가 계속 나와서 일단 보긴 하는데, 그리고 정치 테마주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치적인 거라서 좀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강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도 있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국내 시장 상황이고, 26일 날부터 봐야 될 게 오늘이죠. 오늘부터 봐야 될 거는 이제 헝다그룹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리스크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FOMC 회의가 9월 달에 있었죠. 근데 9월 23일인가요? 그때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한창 헝다그룹 이슈로 인해서 미국 지수나 아시아 장 같은 경우 아시아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FOMC 회의가 새벽 3시 반에 열리고 나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을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9월 22일 날 이때예요. 이때인데 이거를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때가 FOMC 회의 발표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계속 뭔가 말을 애매하게 하던데, 애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장난 아니게 컸는데, 결론은 뭐였냐? 연내에 테이퍼링 할 것이다. 연내에 테이퍼링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똑같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던 게 뭐였냐면, 원래 테이퍼링이 이번에 9월 FOMC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11월부터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이 테이퍼링이 한번 늦춰진 겁니다. 이번 9월 달에 한다라는 게 아니고 11월에 결정을 하겠다, 11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결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때 발표가 나오고 시행을 하는 거는 연내 테이퍼링이라고 했으니까 12월 달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퍼링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늦춰지는 게 시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 좋은 게 뒤로 밀려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와줬다. 지금 지수가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해줬는데, 물론 앞에 많이 빠진 게 있으니까 회복을 다 못하긴 했지만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빠진 것들이 지금 추세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FOMC 회의 결과도 괜찮고, 그런 점들로 지수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S&P도 그렇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헝다 이슈로 해서 빠졌던 게 바로 갭 상승을 하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헝다그룹 이슈를 봐야 됩니다.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부채 리스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10월 6일에서 7일 날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이 있는데, 이게 발표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이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가 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있죠. 예, 갤럭시 폴드가 이번에 판매가 많이 되면서 이번 매출 사상 첫 70조 원 돌파 전망, 이런 식으로 하면서 뉴스 제목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보면은 지금 아직 8만 원을 좀 돌파를 못 해주고 있죠. 8만 원 밑에서 지금 여기서 8만 원 깨지고 나서 뭔가 빠질 것 같지만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8만 원 회복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이제 실적이 좋은 이슈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삼성전자가 만약 상승을 해준다, 이 120선이거든요. 회색선이 120선인데 이 회색선인 120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준다 하면은 지수,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높은 위치고, 헝다그룹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제 헝다그룹만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증시 버블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 시작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이거의 지수가 여기서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 여기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게 보면은 고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상승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버블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이 헝다그룹의 이슈가 제2의 리먼 사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물론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을 살 때
결국 은행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 빌려준 게 사람들이 갚지를 못했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진 거고 지금 헝다그룹 자체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라고 생각하고 이게 리먼처럼 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리먼 사태처럼 통제가 불가능하냐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 정부에서도 이게 해결이 가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리먼 이 헝다그룹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헝다그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에 리포트 얘기를 했던 건데 헝다그룹이 이제 개별 기업 이슈라고 보는 이유 세 가지인데요. 중국 관련돼서 크레딧 시장이 양호하고 아까 말했던 신용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의 주가가 디커플링 심화된다는 건데 내용은 중국에서는 부채 비율에 따라서 3단계로 나뉩니다. 근데 헝다그룹은 애초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이 불량한 레드 등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 헝다그룹 말고도 나머지 개발사들은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헝다가 파산을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리먼처럼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이 헝다그룹의 3천억 달러 부채가 클 수 있지만 전체 상업은행 대출 잔고에 1%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단 헝다그룹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크게 오고 버블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지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 명언이죠. 누구나 다 아는 공포는 공포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아는 이런 고점은 결국 고점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심리적인 건데 지금 여기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저의 생각은 뭐냐 한번 뭐 시장 참여자들 이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이런 코스피를 뭐 컨트롤한다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를 이렇게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한 번 정도는 붐을 한번 시켜놓으면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환호하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대응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꺾이게 되면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저점 깨면은 그땐 대응해야겠지만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미국의 부채 리스크입니다. 이 뉴스 내용을 잠깐 보면은 미국의 부채 리스크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헝다 얘기였고요. 채권 이자 29일 날에도 채권 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게 한 번도 시장에 만약 채권 이자를 지급 못한다고 하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시장이 조정이 한번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미국 부채 리스크입니다. 지난 21일 날 미국 하원에서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민주당의 반대인 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 상태가 나오면서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지 못하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그 정도까지 왔으면은 디폴트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겠나요? 미국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인데 근데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 증액 이슈는 항상 매 순간마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엄살을 많이 피우고 결국에는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나왔고요. 공화당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얘기겠지만 공화당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 따지고 봤을 때 이 미국 정치권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채 한도 이 증액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조정도 끝나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냥 지수가 한 번 더 상승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냥 보는 입장입니다. 뭐 일단 코스피도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를 좀 더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금융투자가 매일 계속 좀 팔고 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코스닥은 수급 자체로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대신에 이제 저런 이런 원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참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1180원, 86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다가 1200원 달러까지 넘어갈까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런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이 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얘가 나오면서 지수도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헝다그룹 이슈도 결국에는 이게 개별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하지만 이게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의 파급력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벌써 일단 조정이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조정이 나오고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악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미국 부채 리스크는 이걸로 인해서 조정이 또 올 수 있지만 근데 이것도 결국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한가 및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오징어 게임
일단 전 이틀 연속 1위 하면서 버킷 스튜디오랑 이 쇼박스가 또 상한가를 또 가졌는데요. 버킷 스튜디오 2연상 같습니다. 정말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쇼박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는 이 버킷 스튜디오를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제 입장에서는 워낙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마이네임 공개 앞두고 강세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얘도 한 17%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15% 정도 상승했고요. 근데 얘는 이제 9월 28일 날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적대 철회하면은 광교 회복 논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대북주들이 상승을 좀 해줬는데 신원이 대장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신원 상한가를 갔고요. 참 모습 자체가 얘도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 있죠. 그동안의 정고점 구간 이런 정고점 구간을 못 넘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차트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등으로 해서 상승했던 게 일신석재가 또 2등주로 상승을 했고요. 얘도 강하게 상승. 그다음 아난티도 추가적으로 3등으로 상승했는데 아난티가 얘가 이제 옛날에 이제 대북 이슈 할 때 나왔던 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때 힘을 참 이 구간에서 힘을 잘 모아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랑 그 관계인데 이 박스권 여기 정고점을 넘어주는 이런 모습 자체에서는 참 보기가 괜찮은 모습이다. 보시면은 이 긴 장대 이 박스권을 지금 양봉으로서 돌파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12,000원 구간인데 얘가 이제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앞에 이런 매집을 했던 구간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참 매수하기가 애매한 게 저는 이제 이 북한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좀 꺼려 손이 막 가지는 않습니다. 또 갑자기 북한에서 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미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는 원래 이제 종전선언 얘기도 했었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종전에 대한 이런 얘기 대북 관련돼서 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LNF 테슬라 자체 배터리 밸류체인 형성 주목으로 이제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LNF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세로닉스 상한가를 가졌고 그 다음에 LNF가 추가적으로 앞에서부터 상승을 크게 해줬고 오늘 시세가 금요일날 시세가 이렇게 좀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난제 풀어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대주전자 재료가 시세가 좀 나와줬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관련돼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보면 이제 유라테크가 시간에서 유라테크 이때 한번 이거 우리 관심 종목 뽑았는데 손절이 나갔었거든요. 12,600원 여기 깨면서 여기서 깨졌습니다. 여기서 깨졌는데 털리고 나니까 이렇게 쭉 가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시간 외에서도 7.35%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도 시간에서 반응을 좀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뉴스를 한번 볼 건데요. 주요 뉴스랑 관련주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은 그러니까 정치는 아무래도 얘기하기가 꺼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주식을 할 때는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이낙연 후보가 토요일 날이었죠. 광주 전남에서 47.12%로 가까스로 첫 승을 했다라는데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랑 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0.2 정도 차이 나는 것 뿐인데 0.17이네요. 0.17 차이 나는 것 뿐인데 근데 이게 잘 보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전남 도지사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할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왔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이기긴 했지만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정 짓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좋아질 거라는 게 이겁니다. 이 전북을 오늘 했는데 일요일 날 했었는데 이 결과가 다시 한번 50% 넘으면서 과반 넘으면서 지금 누적 53%가 달성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 김두관 후보 경선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라는. 그러니까 이 김두관 후보가 지지율이 높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지율이 미비하죠. 하지만 지지를 선언했다, 사퇴를 하면서 지지 선언했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그 화천대유 관련돼서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전남이든지 전북에서도 그렇게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이기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당 이 후보 내에서는 좀 약간 대선을 갈 만한 후보가 지금 봤을 때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윤곽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3일 날에도 또 투표가 있고 한데 이때 이 과반수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선 투표 없이 이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낙연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나중에는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쪽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한테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또 주말 동안 시끄럽습니다. 이 화천대유
그동안에 이 이재명 후보가 계속 공격을 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 곽성도 의원의 아들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당했던 게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이 공격을 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반대로 여기서 화천대유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같이 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대적으로 완전히 팔 거 아니면은 시간 지나면 묻히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호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상태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1위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민의힘 3차 TV 토론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밤 9시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잠깐 보면은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이 그동안에 너무 힘을 못 썼어요. 여기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뭐 이것도 최근 홍준표 후보가 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상승을 할 때 토론회에서 2차 토론회에서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그런 말투, 그러니까 그런 언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맞냐라는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또 떠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사 이익을 받는 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반사 이익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집사부일체 뭐 예능에 출연을 해서 뭐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도 그동안에 너무 계속 지지율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지만 이번에 반전이 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지지율이 반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 뭐 덕성 옛날부터 대장이었죠. 덕성우, 그다음에 애니능률, 그다음에 최근에 서현탄 메탈이 좀 상승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다가 결국 여기서 바로 상승을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 하락 추세를 멈추면서 다시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또 이제 홍준표 후보도 봐줘야겠죠.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종목들을 보면 되냐면은, 그 지금 움직임 자체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추세였는데요. 이건 TBC도 그렇고 MH, 에탄올, 홈센터홀딩스, 그다음에 DSR 제강 이런 쪽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했지만, 오늘 또 이 토론의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도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도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경남스틸 같은 거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계속 아래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차트적으로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또 한 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뭐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때리며 몸푸는 안철수 10월 출마 선언 얘기가 나오면 11월에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든지 제3지대 단일화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달에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이런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파급력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장을 했으면은 몰랐는데 이 오세훈 시장한테 그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지금 그만한 파급력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또 캐스팅 보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써니전자, 알랩 이런 종목이 있는데, 알랩이 뭔가 자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자리를 만들어 가긴 합니다. 120선을 최근에 다시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써니전자도 관련된 종목인데 힘은 좀 없더라고요. 아직 120선을 돌파를 못했고, 그 다음에 까미 UNC가 또 있습니다. 까미 UN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계속 여론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좀 높은 지지율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아까 봤듯이 삼성전자 70조, LG 18조, 3분기 역대급 실적 예상을 하면 이번에 반도체랑 갤럭시 폴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이런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은 지수가 한 번 정도는 또 상승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냥 개인적인 기대감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다시 꺾일 수도 있어요. 이게 1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120선 못 넘으면 꺾입니다. 꺾이면 지수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러시아 시장에서 국민차 라다를 꺾고 점유율 1등을 했다라는데, 일단 기아가 그나마 수급이 그래도 여기 외국인이 좀 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수급 자체는 괜찮고요. 근데 제가 매수하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120선에서 깨졌다가 근데 다시 이 120선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만약 최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런 양봉을 만들면서 120선을 다시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시세를 한 번 더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째 논의가 솔솔인데, 제가 볼 땐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주 4일째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랑은 산업 구조가 안 맞지 않나. 이 유럽에서는 주 업종이 관광업이기 때문에 4일째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 아직까지는 바탕이 되어 있죠. 이 제조업인데 결국 이게 주 4일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근로자기 때문에 주 4일 쉬면은 좋습니다. 근데 경제는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쉬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예정대로 위드 코로나 간다라고 하면서 10월 말에 완화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대한항공이든지 관련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쪽, 뭐 에어부산,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요즘 시세가 나오고 있죠. 노란 풍선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결국 같이 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단기 소멸 느낌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벌써 좀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공정성 존중 유지되면은 남북 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잠깐 보면은 아까 봤듯이 일단 저는 뭐 신원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원이 대장이니까요. 그다음에 인디에프도 있고요. 철도주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북 관련돼서 아난티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신석재랑요 같이 뭐 조비랑 경농 이런 조비, 경농 이런 식량 지원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힘이 다른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신원 쪽이나 이렇게 몇 종목 신원, 일신석재, 아난티를 압축해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일 다시 한번 저 김두관 후보 지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받아가지고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스 교통 요금도 들썩한다라는 걸로 연말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대성에너지가 좀 대장으로 보여지고 11월 달에 이제 예상이니까 좀 멀긴 멀죠. 근데 아무래도 전기세도 요즘에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 도시가스도 가격을 결국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뉴스랑 관련주는 이렇게 봤고,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한 거는 이제 에코플라스틱 한 종목이고요. 에코플라스틱 한 종목 매매를 좀 했는데, 이제 종가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종가에 여기 종가죠. 여기서 매수를 좀 했다가 다행히 빨리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정리를 해서 한 6% 정도 챙기는 매매를 했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는 그 전에 유료 리딩 홍보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유료 리딩 지금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주로 매매를 했을 때 유료 리딩을 들으면 좋으시는 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매도 가격을 모르는 분, 아니면 3회는 지하실까지 내려가시는 분들한테 좋다라고 생각하고, 주로 이제 거래량이 풍부한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손절을 통한 물림 방지, 그리고 장중에 유료 회원님들끼리 같이 소통방을 운영을 해서 장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9월 28일까지만 받을 예정이고, 관련된 내용 댓글에 주소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DPC를 보면은 DPC가 매수가 전혀 안 되네요. 14,000원 구간 여기서 계속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직 매수가 안 된 상태다. 근데 뭐 사실 얘가 이런 구간에서도 해도 됩니다. 10,000원이 굳이 아니어도 14,000원이 아니어도, 여기도 뭐 어차피 얼마 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 12,200원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여기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같이 우리가 14,000원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1차 매수가 되고 2차 매수가 53,600원인데 53,600원 2차 매수가 여기 또 됐네요. 여기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손절가가 52,200원인데 아직 손절가는 깨지 않았으니까 좀 들고 가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와주는지 보면 되고요. 유바이오 로직스 계속 관찰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했는데 시세가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한 40% 정도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서 이 관심 종목을 계속 보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지금 120선을 좀 깬 모습이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된 상태에서 아직 손절가도 3,840원 아직 안 깬 상태고요.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기다려보고, 만약 여기서 꺾이면서 손절이 나가면 그럼 깔끔하게 손절하면 됩니다. 이 세력이 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되고, 여기서 1차 매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잘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을 올려놓는 것들은 천천히 관심 종목들, 시간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두면서 종목들을 보는 거고요. 유료 리딩은 이제 당일날 매수해서 다음날에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2, 3일 정도 들고 갔다가 시세가 나오면 파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우리 매수를 해가지고, 얘는 시세가 빨리 나온 편이죠. 한 20% 정도 시세가 나왔는데 계속 그냥 관찰을 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요. TYM도 금요일날에 그래도 시세가 다시 한번 나와줬네요. 여기 우리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 했는데 그래도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상승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갈 것 같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꺾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 매수할 구간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게 매수한 뒤에 올라가게 되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얘도 어차피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인데 손절가가 워낙에 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요즘에 이제 OTT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랑 좀 의외로 엮였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박스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냥 관찰을 계속하면서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여기 1차 매수 되고 아직 2차 매수까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에코프로 HN, 얘는 이제 여기 우리 매수가 됐죠. 얘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 종목인데 여기서 뭔가 매집을 하는 모습, 이게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제가 보는 게 이 신풍제약 옛날 그 모습이거든요. 물론 신풍제약처럼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신풍제약 이 자리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간 있죠. 이 구간과 에코프로 HN 이 구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결국에는 이런 저점 구간을 깨지 않으면은
여기 손절가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 넥스트 사이언스, 얘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 보고 있는데 정고점 넘어주긴 했네요. 그냥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 동진 세미캠, 얘는 아직까지 매수가 이렇게 떨어져야 매수가 되는데 매수가 안 되네요. 수급은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ST팜, 얘도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일단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줘야겠죠. 그다음에 대원미디어는 아직까지 1차 매수가 안 됐습니다. 1차 매수 되는지 한번 보고요. 동아화성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했는데 2차 매수 하고 나서 시세가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일단 손절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손절가 생각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높은 위치여서 여기서 21선 깨진 상태인데 양봉이 안 만들어지면은 떨어지면서 손절가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손절해야겠죠. 그다음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날에 이제 우리 매수하자고 넣어놨는데 여기 1차 매수 벌써 됐네요. 금요일 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차트가 여기 제가 선을 그었죠. 45,000원 구간. 이 구간에 이런 그동안에 정고점, 이 박스권 정고점이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목요일 날 이런 도지봉, 양봉으로서 여기 위에 올려놓는 모습 자체가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또 떨어지면 2차 매수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현탄메탈, 얘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양봉, 이 양봉을 기준으로 여기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오면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동화약품, 얘도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천식 치료제로 엮여가지고 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오면은 매수해보죠. 예, 여기서 매수해보겠습니다. 워낙에 박스권 자체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9월 27일날 월요일날 관심 종목 선정을 좀 할 건데 관련된 종목으로는 총 3종목을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게임주죠. 예,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파노 발급 소식에 상한가를 그때 상승을 하고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계속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 금요일날 나왔던 이런 양봉 있죠. 이런 양봉이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멈추면서 추세를 돌려주는 이런 양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먼저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도 나와줬고 수급도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차트 위치 앞에 정고점 구간에 이런 정고점 구간에 지지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이 종목을 좀 뽑았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매매는 심플합니다. 여기 손절가 잡고 여기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 1차 매수 해가지고 여기서 분할로 매수해보죠. 1차 매수, 2차 매수.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결국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얘도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은 될 수 있지만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정고점 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얘도 이제 심플하게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손절 잡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분할로 잡으면서 좀 여유롭게 잡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질 때 기다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파는 매매를 하는 거고 유료 리딩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일찍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얘가 이제 120선 하도 밑에 빠 떨어지면서 120선까지 왔는데 근데 이 구간이 앞에 정고점 구간입니다. 여기 정고점 구간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1차 매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매수하고 여기 손절가 잡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매매해서 손절해봐야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매매해봅시다. 예, 매수하고 손절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에 나는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은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